제 이름은 박숙자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어느덧 30년이 훌쩍 넘었네요. 사람들은 저를 보고 말합니다. 참 복도 많다고. 죽은 남편이 남겨준 번듯한 국밥집에 듬직한 시동생까지 있으니 뭐가 걱정이냐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저 씁쓸하게 웃어 보일 뿐입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화려한 껍데기일 뿐, 그 속에서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눈물을 삼켜왔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제 인생은 늘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25에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아이 둘을 낳고 이제 좀 사람 사는 것처럼 사나 싶었을 때 남편은 제 곁을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어린 아이 둘과 시어머니, 그리고 대학생이던 시동생, 그리고 남편이 악착같이 모아 차린 작은 국밥집 하나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그리고 남은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밤 12시가 넘어가게 문을 닫는 삶을 30년 넘게 반복했습니다. 제 청춘, 제 건강, 제 꿈. 그 모든 것을 국밥 가마솥에 함께 넣고 푹 고안했습니다. 그 덕에 남편이 남긴 작은 가게는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장수 국밥이 되었고, 철없던 시동생은 번듯하게 장가도 갔으며 제 아이들도 무사히 자라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저의 희생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성공은 당연한 것이 되었고 저의 헌신은 보이지 않는 공기처럼 여겨졌습니다. 특히 시동생 내외에게 저는 그저 형이 남긴 재산을 잠시 맡아 관리하는 관리인이자 언제든 돈을 꺼내 쓸 수 있는 금고일 뿐이었습니다. 그날은 남편의 30번째 기일이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가게 문도 하루 닫았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경건하게 제사를 지내야 할 그 시간, 시동생인 민철이 술에 거나하게 취해 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아주버님, 제삿날인데 어디서 이렇게 술을 드시고 오세요? 제 걱정 어린 말에 민철의 아내, 그러니까 동서가 콧방귀를 뀌며 쏘아붙였습니다. 형님도 참, 우리의 아빠가 사회생활 하느라 마신 술 가지고 뭘 그러세요? 그보다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 다들 앉아보세요. 민철은 제사상 앞에 털썩 주저앉더니 다짜고짜 서류한 뭉치를 던졌습니다. 형수, 이거 도장 찍어. 이 가게랑 이 집, 이제 정리할 때가 됐어. 서류의 제목은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저와 아이들이 사는 이 집과 제 인생이 담긴 장수 국밥을 팔아넘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주버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길 팔면 우린 어디서 살고 또 가게는 어떡하고요? 제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동서가 팔짱을 끼며 비웃었습니다. 어머, 형님. 아직도 여기가 형님 거라고 착각하시나 봐. 이건 원래 우리 아버님 재산이었고 우리 남편이 물려받았어야 할 집안 재산이에요. 30년이나 공짜로 살면서 가게까지 운영하게 해줬으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어딜 욕심을 내세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집과 가게는 남편과 제가 결혼해서 맨주먹으로 일군 재산이었습니다. 시아버지에게 손 벌린 적 한 번 없었습니다. 동서, 말 조심해. 이 집이랑 가게, 우리 남편 피땀 어린 곳이야. 아이고, 우리 죽은 형님 이름은 이럴 때만 파시네. 그래서요?
형님이 죽었으니 이제 우리 민철 씨가 가장이잖아요. 가장이 팔겠다는데 누가 토를 달아요? 민철이 거들었습니다. 형수, 시대가 변했어. 언제까지 촌스럽게 국밥이나 팔 거야. 이 동네 재개발 들어간다는 소문 못 들었어? 지금 파는 게 제일 비싸게 받는 거라고. 내가 다 알아봤어. 여기 팔아서 강남에 아파트 하나 사고 남는 돈으로 우리 애들 유학도 보내고 형수도 조그만 아파트 하나 얻어주면 되잖아. 뭐가 문제야?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모든 것을 결정해 놓고 이제 와서 통보하며 도장을 찍으라니요. 제 옆에 앉아있던 아들 녀석에게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제 눈을 피할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삼촌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어머니가 힘들게 국밥집 하시는 것도 저희는 마음이 아프고요. 이참에 정리하고 좀 편하게 사세요. 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삼촌이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 그냥 삼촌 하자는 대로 하자. 가족끼리 얼굴 붉혀서 뭐해. 그 순간 세상에 저 혼자만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30년.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 아등바등 살아온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들에게 나는 가족이 아니라 그저 재산을 지키던 늙은 개에 불과했던 겁니다. 제사상에 놓인 남편의 사진이 희미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마음속으로 남편을 부르짖었습니다. 민철은 제 손에 펜을 억지로 쥐어주며 재촉했습니다. 형수, 뭘 망설여. 빨리 도장 찍어. 오늘 계약금 받기로 약속했단 말이야. 그의 눈에는 탐욕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날 밤 제 손을 잡고 힘겹게 했던 말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숙자야, 내가 없어도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내가 당신을 지켜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을 장롱 깊숙한 곳, 내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뒀어. 정말 마지막 순간이 오면 그걸 열어봐. 그날 이후 저는 상황을 바로잡아 보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민철은 이미 동네방네 장수 국밥을 곧 처분할 것이라고 소문을 내버렸고 사람들은 저를 시동생의 재산까지 욕심내는 독한 형수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형수,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형수가 이렇게 고집 부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형수 욕하는 거 안 보여? 민철은 매일같이 가게로 찾아와 저를 압박했습니다.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일부러 행패를 부려 장사를 망치기도 했습니다. 저 형수가 우리 형 죽고 나서 돈독이 올랐다니까. 우리 집안 재산을 혼자 다 삼키려고 저래. 단골 손님들마저 하나둘 발길을 끊었습니다. 억울함에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비참하게 만든 것은 자식들의 외면이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좀 그만하세요. 동네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냥 삼촌 말씀대로 하시면 모두가 편해지잖아요. 아들은 오히려 저를 원망했습니다. 마치 제가 가족의 평화를 깨는 문제아라도 된 것처럼 말입니다. 동서는 한술 더 떴습니다. 그녀는 제 아이들을 따로 불러내 교묘하게 이간질을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너희 엄마가 저러시는 거
다 너희 생각해서가 아니야. 늙어서 욕심만 많아져서 그런 거지. 너희 삼촌이 저 재산 정리해서 너희한테도 한 몫씩 떼어주려고 하는데 너희 엄마가 중간에서 다 가로채려는 거라고. 어리석은 제 아이들은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아이가 저를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삼촌이 그러는데 가게 팔면 나 결혼할 때 집 사는 거 보태준다고 했어. 엄마가 계속 반대하면 나 결혼 못할 수도 있어. 가슴에 커다란 돌덩이가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헌신과 사랑으로 키운 자식들이 이제는 돈 몇 푼에 저를 압박하는 무기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민철은 늘 돈이 없다며 손을 벌렸습니다. 형수, 나 등록금 좀. 형수, 나 친구들이랑 여행 가는데 용돈 좀. 저는 남편 보험금으로 받은 쥐꼬리만 한 돈을 쪼개고 국밥을 팔아번 돈을 모아 그의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제 아이들 새 옷 한 벌 사주지 못할 때도 시동생 기죽으면 안 된다며 비싼 옷을 사입혔습니다. 그가 결혼할 때는 집 전세금까지 보태주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제가 짊어져야 할 당연한 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이런 배신이라니. 서러움과 억울함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삶의 유일한 친구이자 오랜 세월 저를 묵묵히 지지해 주었던 가게. 단골 김 변호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은퇴한 변호사로 이 동네에 작은 사무실을 열고 소일거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막역하게 지내던 사이였죠. 사장님, 얼굴이 반쪽이 되셨네요. 무슨 일 있으시죠? 그의 따뜻한 한마디에 그동안 억눌렀던 서름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시동생의 만행, 자식들의 외면, 그리고 저를 둘러싼 억울한 소문들까지. 제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던 김 변호사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민철 씨가 그럴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사장님, 너무 힘드시겠습니다. 그의 위로에 저는 그저 고개만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절망에 빠져 있는 저에게 김 변호사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남편분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말씀이나 물건 같은 건 없었습니까? 그분은 아주 신중하고 지혜로운 분이셨으니까요. 그의 말에 저는 까맣게 잊고 있던 남편의 마지막 유언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마지막 순간이 오면 그걸 열어봐.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민철은 이제 노골적으로 저를 집에서 내쫓으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사를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니 현관문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문 앞에는 제 옷가지 몇 개가 담긴 가방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민철에게 전화를 걸자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수, 아직도 고집이야? 그 집, 이제 형수 집 아니야. 내가 월세로 내놨어. 정갈 데 없으면 찜질방이라도 가든가. 전화는 그대로 끊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갈 곳 없이 텅 빈 가게 주방 차가운 바닥에 웅크려 누웠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저는 수십 년간 지켜온 모든 것을 빼앗긴 채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절망의 가장 깊은 심연으로 저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가게 바닥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온몸에 뼈마디가 쑤셔왔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갈기갈기 찢겨나간 마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순간 제 머릿속을 섬광처럼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마지막 유언. 정말 마지막 순간이 오면 그걸 열어봐. 지금이 바로 그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장롱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수십 년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남편의 손때 묻은 양복이 걸려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양복 안주머니를 더듬자 낡고 두툼한 봉투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와 함께 남편의 필체가 담긴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내, 숙자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당신이 내 동생 민철이 때문에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겠군요. 내가 미리 막지 못해 미안하오. 하지만 너무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시오. 당신은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니니까. 이 봉투 안에 든 것이 당신을 지켜줄 거요. 당신이 흘린 눈물을 닦아주고 당신의 잃어버린 자존심을 되찾아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오. 이제 당신의 인생을 사시오. 더 이상 누구를 위해 희생하지 말고 오롯이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가시오. 하늘에서 늘 당신을 응원하겠소. 남편의 편지를 읽으며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묵은 한이 씻겨 내려가는 고마움과 새로운 용기가 솟아나는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닦고 봉투 안의 서류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놀라운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장수 국밥의 사업자 등록증 원본이었습니다. 대표자 이름에는 제 이름 박숙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공동대표도 다른 누구의 이름도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저의 개인 사업장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서류는 이 집과 가게 건물의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소유주 역시 제 이름 단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나기 전 모든 재산을 제게 상속하고 법적인 절차를 완벽하게 마무리해 놓았던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에 가려져 저조차도 잊고 살았던 엄연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류. 그것은 남편이 꼼꼼하게 기록해둔 차용증 묶음이었습니다. 시동생 민철이 대학 등록금부터 시작해 사업 자금, 아파트 전세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갈 때마다 받아놓은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매달 생활비조로 가져간 돈까지 날짜와 금액, 사유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총액은 어지간한 아파트 한 채 값을 훌쩍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김 변호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서류들을 본 그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럴 수가. 남편분께서 정말 대단한 분이셨군요. 사장님, 이 서류들이 있다면 게임은 끝난 겁니다. 이제부터는 슬퍼하거나 분노할 시간이 아닙니다.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그들에게 빼앗긴 것들을 되찾아올 시간입니다. 그날부터 저와 김 변호사님의 치밀한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민철이 몰래 부동산에 내놓은 가게와 집의 매물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민철이 그동안 제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으려 한 정황 증거까지 확보했습니다. 또한 가게에 충직한 직원들을 통해 민철이 손님들 앞에서 행패를 부리고 영업을 방해했다는 증언도 모두 녹취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저는 첫 번째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사소해 보이는 균열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님의 이름으로 시동생 민철에게 내용 증명 한 통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귀하께서 그동안 박숙자 대표의 장수 국밥에서 사업 자금 명목으로 빌려가신 채무 총액 17억 8천만 원을 일주일 내로 즉시 변제하지 않을 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고지합니다. 내용 증명을 받은 민철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곧바로 제게 전화를 걸어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형수, 지금 나랑 장난해? 어디서 늙은 변호사 하나. 사주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 내가 그 돈을 빌렸어? 형수가 가족으로서 나한테 지원해 준 거지.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는 여전히 이 모든 상황을 우습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반응을 전해 들은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죠. 저의 두 번째 반격은 민철이 멋대로 계약하려던 부동산 중개업소와 매수자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님과 함께 그들을 만난 자리에서 저는 이 모든 재산의 유일한 법적 소유주가 저임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민철이 저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매매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부동산 중개업자와 매수자는 즉시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민철은 처음으로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계획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불안한 마음에 제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가 내일 아침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될 것은 바로 지옥일 것이었습니다.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민철은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자 최후의 발악으로 온 가족을 소집했습니다. 저를 파렴치한 형수로 몰아붙여 어떻게든 도장을 받아내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제 아이들까지 모두 장수 국밥 가게로 불려나왔습니다. 민철은 제가 나타나자마자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얘들아, 모두 이 여자 좀 봐라. 형이 죽자마자 재산에 눈이 멀어서 이 동생을 사기꾼으로 몰고 있어. 내가 이 집안을 위해 얼마나 애썼는데 나한테 빚을 갚으라니 이게 말이 돼? 동서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형님, 하늘에 계신 아주버님이 무섭지도 않으세요? 어떻게 가족한테 변호사까지 보내서 협박을 하세요? 제 아이들마저 저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왜 일을 이렇게까지 만드세요? 모두가 저를 비난하는 그 순간 저는 그 어떤 슬픔도 분노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의 위선적인 얼굴들을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김 변호사님이 들어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자, 다들 모이셨군요. 그럼 지금부터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명확히 정리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가장 먼저 장수, 국밥의 사업자 등록증과 가게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모두의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 가게와 건물의 유일한 법적 소유주는 제 의뢰인인 박숙자 여사님입니다. 고인이 되신 남편께서 모든 재산을 박숙자 여사님께 단독으로 상속하셨고 법적 절차는 30년 전에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민철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갔습니다. 거짓말. 그럴 리가 없어. 그건 우리 집안 재산이야. 법이 그렇다는데 어쩌겠습니까? 김 변호사님은 이어서 민철이 직접 서명한 차용증 뭉치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민철 씨가 그동안 박숙자 여사님께 빌려가신 돈의 증거입니다. 총액은 이자까지 합산하여 현재 시점 기준 21억 4천만 원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바로 제가 그동안 꼼꼼히 기록해온 비장의 카드, 숨겨진 회계 장부였습니다. 그곳에는 민철이 가게 공금을 횡령한 내역, 법인 카드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기록, 심지어 유흥비로 쓴 내역까지 날짜별로 정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민철 씨, 단순한 채무뿐만이 아닙니다.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도 추가될 수 있겠군요. 이 모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박숙자 여사님께서는 이민철 씨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및 형사 고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동서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소리쳤습니다. 사기야. 전부 저 여자가 꾸며낸 거야.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모든 법적 증거가 저의 편을 이야기하고 있었으니까요. 방관하던 시어머니와 제 아이들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아들이 저에게 다가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삼촌이 저렇게까지 한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와서 뭐가 잘못됐다는 거니? 너는 내 엄마가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고 집에서 쫓겨나 길바닥에 나앉을 때까지 뭘 했지? 돈 몇 푼에 눈이 멀어 내 삼촌 편에 서서 이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았잖아.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민철 내외는 빈털터리가 된 채 빚더미에 올라앉아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뒤늦게 잘못을 뉘우친 아이들은 제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그들을 쉽게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장수 국밥과 집을 처분한 뒤 그 돈으로 조용한 시골에 작은 집을 하나 샀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라며 아주 작은 전세방 하나씩만 얻어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 누구의 형수로 살지 않습니다. 오롯이 박숙자라는 제 이름으로 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텃밭을 가꾸고 낮에는 책을 읽으며 저녁에는 저를 찾아온 오랜 친구 김 변호사님과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눕니다.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찾은 것입니다. 인생사연 극장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의 인생의 주인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할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요.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